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도시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나이를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은 왜 그 나이가 되어도 혼자냐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등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바들바들 떨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꽤 오래전에 결혼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3년 정도 되는 결혼 생활이 제게 남긴 것이라고는 끔찍한 기억뿐인데요. 그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쳤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좁게도 며칠 전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결혼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을 만났답니다. 상대방이 먼저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저는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말없이 그분을 꽉 껴안았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근처 카페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었는데요. 헤어지는 길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살아있어줘서 다행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 악몽 같은 순간들이 떠올라 오늘 몇 자 적어봅니다. 결혼 전에 저에게는 꽤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0살 대학교에서 처음 만난 것을 인연으로 10년을 연애했죠. 당시 남자친구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것처럼 그 남자의 고시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고 남자가 사법고시에 떡하니 붙고 나서 아주 대차게 차였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이라고 생각하며 남자친구 가족들에게도 거의 며느리 소리 들어가며 함께 보냈었는데 막상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나니 그분들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부르셨던 분들이 이제는 제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는 얼굴을 하시고요. 결국 저는 10년의 연애사를 마치고 다시 솔로로 돌아왔죠. 시간이 길었던 만큼 추억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별을 참 많이도 힘들어했어요. 제일 크게 느낀 것은 허전함이었어요. 그런 저를 옆에서 챙겨주던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동료 선생님이었던 전 남편은 제가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을 때에도 제게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포기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며 주변을 맴돌았답니다. 학원을 옮긴 뒤에도 자주 연락을 해왔었는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어요. 학원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온다거나 자신도 시험 기간에 신경 쓸 일로 머리가 아플 텐데 제 기분 풀어주겠다고 주말에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자고 권해주기도 했죠. 사실 당시에는 싫지는 않았습니다. 주는 것에 익숙하던 제게 뭐든 주고 싶어하는 남자의 등장은 혹할 정도로 매력적이었죠. 그런 전 남편에게 단점이 있다면 집착이 강하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무척 예민하게 굴며 그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더군요. 전 남편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아야 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겨웠어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다니던 학원이 전국 체인점이 있을 정도로 대형 학원이라 종종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 참가를 해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전 남편을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원장님께서 수학과 선생님들은 다 함께 다녀오라고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게 본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 1박 2일로 다녀와야 한다고. 수학과 쌤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아니 무슨 본사 교육을 1박 2일로 받는다는 거야. 프로그램 이수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되도록 모든 쌤들 다 받고 오라고 하셔서 김쌤이랑 이쌤도 함께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되도록이면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그 프로그램 다 써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고등부니까 그 프로그램 필요 없잖아. 전 남편은 어떻게든 이유를 붙여서라도 저를 막으려고 했고 제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하면 가는 전날까지도 불퉁한 얼굴로 계속해서 말리더라고요. 몇 번은 그런 전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 연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를 이해한다고 하시면서도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니 나중에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결정을 확실히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한 번은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지 무조건 가야겠다 싶어 다 무시하고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연수가 열리는 호텔에 전 남편이 나타났답니다. 휴가를 썼다고 하면서 제가 연수받는 시간 동안 본사 건물 주변에 계속 있더라고요. 동료들 눈치가 보일 정도였죠. 우리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연수받는 장소까지 따라와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저 자기가 걱정돼서 그러지. 하쌤이 자기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잖아. 그리고 칠쌤도 그렇고. 아니, 애인 있는 사람을 왜 자꾸 주말에 불러내는 거야? 당신도 같은 일 하면서 주말에 보충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 때문에 나간 거 가지고 불러내다니. 그리고 핫쌤? 핫쌤 약혼자가 영어과 쌤이야. 무슨 그런 소리래. 그건 자기가 몰라서 그래.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정도껏 좀 하라고. 저는 그 때문에 전 남편과 크게 싸우기까지 했어요. 소리까지 높여가며 화를 내면서 이럴 거면 헤어지자고까지 말이 나왔죠. 당시 그런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전 남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싹싹 빌며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렇게 화를 낼 때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화가 좀 가라앉고 나니 이런 일로 헤어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야 화해를 했죠. 이때 낌새를 눈치채고 바로 헤어졌어야 했는데 말이죠. 제가 그걸 못해서 지옥에서 살고 겨우 탈출을 할 수 있었답니다. 결혼 초반만 하더라도 전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잘 지켜주었어요. 물론 한 번씩 집착 증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이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하루는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부모님은 없으셨고 전 남편을 자식처럼 키워주셨던 할아버님은 계셨어요. 친척 관계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릴 때 전 남편의 보호자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에게 중요한 사람이니 저 역시 시할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할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저는 헐레벌떡 시골로 내려갔죠. 그런데 막상 내려가니 시할아버님께서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평소에 봐왔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은 나이가 있으시니 언제 달라질지 모른다고 하며 시할아버님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런 전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공감했기에 전 남편과 함께 머물렀고요. 그런데 시할아버님을 모시는 날이 점점 길어질수록 저는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학원에다가는 일주일 휴가를 겨우 부탁해서 받았기는 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죠. 학원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가를 길게 얻는 것도 힘든 것이거든요.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이 길게 자리를 비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4일째 되는 날 저는 전 남편에게 이만 올라가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죠. 지금 몸도 불편하신 할아버지를 두고 가자는 말이야? 딱히 편찮으신 것도 없고 생활하시기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간병인을 구하든 그게 불안하면 우리가 모시고 올라가면 되잖아. 꼭 여기가 아니어도 되고. 사실 병원 인프라로 보면 모시고 가는 쪽이 할아버님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여기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야.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친구분들도 다 여기 계시는데 할아버지께서 우리랑 같이 올라가시는 일이 쉬울 것 같아? 학원에서는 언제 올라오냐고 자꾸 전화 오지. 학부모님들은 학원 옮기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지. 나도 일이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있을 수는 없잖아. 저는 전 남편에게 솔직히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귀를 닫고 있었던 건지 제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굴더군요. 시할아버님을 버리고 가는 못된 손녀 며느리 프레임을 제게 씌우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는 전 남편에게는 전혀 통하질 않았죠. 그래서 결국 먼저 올라가겠다고 말했더니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서는 벽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예전에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밥상을 엎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기 기분에 물건을 던지는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제게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충격이고 공포였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전 남편은 핸드폰을 던진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발로 밟으면서 마치 괴물 같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으르렁 같기도 하고 고함 같기도 했죠. 그 소리는 제게는 더 공포로 다가왔답니다. 한동안 저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멍하니 전 남편의 행패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뛰던 전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할아버지께서 괜찮아지실 때까지는 이곳에 있을 거라고 말하고는 나가버렸죠. 전 남편이 나가고 나서야 저는 더 이상 후들거리는 다리로 서 있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지만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핸드폰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는 무서워 죽을 것 같은데 전 남편은 그런 자신의 행동을 기억도 못하는 사람처럼 제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저는 전 남편이 제 몸에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전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전 남편은 제가 밖으로 외출이라도 할 것 같으면 어디를 가느냐고 함께 가자고 따라다녔어요. 물론 새 핸드폰을 사러 나간다는 말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그 말을 내뱉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날은 시아 할아버님의 병원 검진 날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전 남편이 모시고 갈 텐데 그날따라 자신이 다녀올 곳이 있으니 저더러 모시고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아 할아버님과 함께 병원에 갔다 근처 대리점으로 가서는 바로 새 핸드폰을 개통하였어요. 이전에 쓰던 번호와는 아예 다른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학원 번호를 검색해서 연락을 했어요. 원장님께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픈 곳은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당황스러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와서는 자기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시골에 내려가 요양을 좀 해야 한다고 금방 왔다가 갔어. 자기 짐 다 챙겨서 말이야. 내가 지난주 자기 아프단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아프면 말을 했었어야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휴가 너무 길게 쓰는 거 아니냐고 괜히 눈치 줬잖아. 미안해. 남편이 제 짐을 챙겨갔다고요? 언제요? 어머, 자기 몰랐어? 10분 전인가? 자기 짐 싹 다 챙겨서 갔어. 저는 전 남편의 이런 무개념적인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저를 존중해달라고 결혼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어요. 저는 원장님과 전화를 끊고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결혼 전처럼 전 남편과 대화로 충분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 행동의 대상이 제가 될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전 남편의 행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미련했던 것이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쓰던 물건들을 가져갔다길래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빈손이더군요. 저는 어디를 다녀오느냐고 물었지만 전 남편은 시 할아버님을 모실 만한 병원을 알아보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게 다냐고 물었지만 몇 군데나 돌았지만 막상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엉뚱한 말만 하더군요. 저는 바로 벌떡 일어나 전 남편을 바라보며 학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파서 학원을 그만둔다니? 그런 이야기는 도대체 왜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아프다고? 어딜? 내가 어딜 아파서 학원을 그만두는데? 학원에 전화라도 걸었어? 핸드폰도 없는데 무슨 수로? 설마 개통을 한 건가?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내가 다니는 학원을 가서 퇴사 통보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어차피 더 이상 갈 수도 없는데 무책임하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아파서 그렇다고 포장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어? 다 자기 생각해서 한 일이야. 이렇게 화낼 필요 없어. 전 남편은 떳떳하다는 얼굴로 다 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를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저를 위해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전 남편에게 실망했다는 말과 함께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고는 당장이라도 올라가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시할아버님은 근교의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자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곤 짐을 싸는데 정말이지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중심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바로 엉덩방아를 찧었죠. 바로 전 남편 때문이었어요. 전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는 바닥으로 내팽개치더라고요. 악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머리 가죽이 다 벗겨지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였죠. 저는 너무 아파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전 남편의 손을 붙들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충격으로 소리를 내는 것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제 복부를 사정없이 발로 차버렸거든요. 뭐? 실망을 해? 여길 떠나? 누구 맘대로? 누구 허락도 없이 나간다는 소리야? 당신 이게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줄 알아.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저는 공포감에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조용해지자 전 남편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쥐고 있던 제 머리채를 놓더니 제 머리를 정돈해주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울렸죠. 언제부터였는지 안방 문이 밖에서 잠그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매일같이 집에서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문이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문을 내리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어요. 전 남편은 얌전히 반성이나 하라고 하고는 점점 멀어졌죠. 저는 혹시나 낮에 개통한 핸드폰이 생각나서 가방을 찾았지만 없더군요. 거실 식탁 의자에 가방을 걸어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절망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망연자실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맞은 곳에 멍이 들었는지 욱신하더군요. 저는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뜨면 이 모든 것이 꿈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제 상황은 변함이 없었죠. 문이 열리고 전 남편이 들어오더니 제 발 밑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전날 새로 구입한 핸드폰이 박살난 상태였어요. 전 남편은 핸드폰을 새로 해왔다고 하더니 구형폰을 내밀었습니다. 착신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 기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죠. 위치 추적도 가능하니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협박도 하더군요. 저는 전 남편이 쥐어준 핸드폰을 문 밖에 던지고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고 전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지금 미친 거야. 제정신 아니라고. 진짜 왜 이러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건데? 나를 버리려고 했던 건 당신이 먼저잖아. 나하고 헤어지고 싶어 한 것도 당신이잖아. 왜 내 마음 몰라주는 거야? 나는 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만 생각하고 사는데 당신은 왜 아닌데? 날 위한다고? 날 위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가둬두고 핸드폰도 다 부셔버리고 이게 무슨 날 위해서라는 거야? 나 당신이 헤어진 남자친구 다시 만난다는 거 알고 있어. 왜? 그 새끼가 당신한테 돌아오라고 그래? 다시 같이 살자고 해? 저는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뜬금없는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자친구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다 봤으니 숨길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그제야 몇 달 전 우연히 만났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사귀고 헤어졌던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연이었습니다. 학원 옆 건물에 있는 로펌에 취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학원은 회식을 항상 점심으로 했는데 그날도 회식을 하러 나가는 길이었어요. 근처 삼계탕 맛있게 하는 집으로 몰려가 식사를 하는데 남자친구도 식사를 하러 온 모양인지 딱 거기서 마주쳤죠. 참 어색하더군요.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을 제외하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10년 뒷바라지 했더니 버리고 간 남자고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흑역사나 다름없는 사람인 저인데 그래서 그냥 잘 지내라는 인사 정도만 하고는 헤어졌죠. 전 남편은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식 갔다가 우연히 만났고 인사하고 헤어진 게 단데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화사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해놓고는 나더러 믿으라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이랑 어색함 말고 남은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고작 그런 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날 못 믿는 거잖아. 할아버지 일도 그래. 몸 불편하신 어른을 두고 그냥 가겠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솔직히 말해봐. 학원에 다른 사람 있는 거지? 아픈 가족 외면에서도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 누구야? 어떤 새끼냐고? 당신은 미쳤어. 그놈의 의심병, 집착. 당신은 미친 거야. 저는 전 남편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런 남자랑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하나 싶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혼이란 말에 전 남편의 반응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와 다툴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경질적인 느낌이었다면 이혼이란 단어에는 분위기가 싸하게 바뀌더니 눈에 살기마저 도는 그런 것 같았어요.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순간 며칠 전 제게 손을 올리던 전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당장 도망쳐야겠다 싶더군요.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달려나갔죠. 발바닥이 따끔하고 아팠지만 저는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도 못하고 저는 전 남편의 손에 붙잡혔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빈집이 많은 시골에서는 그것마저도 허탕이었죠. 집으로 끌려 들어온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정없이 해대는 전 남편의 발길질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을 버리려 한 것이 분명하다며 도대체 어떤 놈과 바람이 난 것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맞았을까. 전 남편은 누군지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며 저를 다시 방에 가두더군요.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도 여기서 도망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대로 죽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더 가득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처음에 갇혀있던 곳과 전혀 다른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 남편이 옮긴 모양이었죠. 온몸에 들어있던 멍에는 연고를 발라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죠. 그 흔한 창문도 없었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역시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울이 없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가보지도 않았지만 교도소도 이곳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잘 잤어? 어때? 기분은 좀 나아졌고? 어제 당신 너무 흥분했더라고. 지금은 괜찮지? 사람을 이렇게 가둬뒀으면서 괜찮은지 묻는 거야? 당신 정말 진심이야? 그러게 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신의 상황을 잘 보고 말해야지. 밥 먹자. 내가 자기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필요 없어. 저는 전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상상만으로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사람처럼 제 팔목을 잡아 끌고는 밖으로 나가더군요. 거실로 나온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방을 옮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처음 보는 장소였어요. 거실의 한쪽 벽에는 커다란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죠. 저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전 남편은 어서 밥을 먹어보라고 말하며 대답 대신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죠.
저는 먹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전 남편은 숟가락에 밥을 가득 떠서 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죠. 그때였어요. 전 남편이 숟가락을 바닥으로 던지더니 제 뺨을 세게 내리치더군요. 그 힘에 저는 휘청거리며 식탁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전 남편은 바닥에 널브러진 제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더니 숟가락을 쥐어주며 먹으라고 말했어요. 제가 또 거부하자 이번에는 반대뺨을 때리더군요. 그렇게 몇 대를 맞고 나자 온몸이 떨리면서 싫다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밥을 입 안으로 밀어넣었죠. 하지만 이미 속에서는 난리가 난 상태였고 결국 얼마 먹지도 못하고는 그대로 다 뱉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해준 것을 뱉어냈다고 식탁에 있던 반찬을 다 밀어내더니 저를 끌고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반성을 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다시 저를 가두었죠. 지옥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갇혀있는 시간 동안 제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도 이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극한 상황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제가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집안에 아무것도 두지 않더라고요. 밥도 직접 먹여줄 정도로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날짜를 세는 것도 포기하게 되었죠. 저는 점점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더 이상 전 남편에게 반항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했죠. 그런 생활이 지속되는 와중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제 뱃속에 새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제게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제게는 저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제 상황에 민감한 전 남편은 바로 눈치를 채고 임신 테스트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선명한 두 줄을 보자마자 뛸 듯이 기뻐하며 병원을 가자고 하더군요. 얼마 만에 외출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봐서 도망치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병원에 있는 내내 전 남편은 단 1초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할 때도 제가 겁이 많다고 하며 함께 있겠다고 했죠. 저는 큰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제 어깨를 세게 감싸쥐고 있는 전 남편의 손길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는 건강하다고 하며 자꾸만 저희를 힐끔거리며 바라보셨어요. 그럼 와이프는요? 와이프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에요. 산모도 건강합니다. 어디서 만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계속 시골에 살다가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리가요. 전 남편이 딱딱한 말투로 딱 잘라 말하자 의사 선생님께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지 임신 초기에 주의해야 할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며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전 남편은 무슨 병원을 또 오라고 하느냐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초반에는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전 남편은 임신 사실 때문인지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더군요. 거칠게 잡아 끌거나 밀치는 행동이 확 사라졌죠. 방에 가둬두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하루 종일 제 곁을 떠나지 않았죠.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못 마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검사를 좀 하겠다고 하시고는 전 남편에게 나가 있어달라고 하셨어요. 전 남편은 저번과 동일하게 제가 불안해하니 안 된다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나가 있으셔야 한다고 했죠. 전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10분이면 된다고 하며 전 남편에게 나가달라고 했어요.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전 남편이 의사 선생님에게도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는 나갔죠. 전 남편이 나가자마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쪽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검사하기에 편안한 자세를 취해달라고 하셨어요. 쪽지에는 혹시 도움이 필요하느냐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며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손바닥에 112를 적어주시며 자세는 편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짓에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조용히 어디론가 가시더군요.
저는 그제야 안심이 좀 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 뒤 검사가 끝났다고 하고는 전 남편에게 유산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전 남편은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산모가 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병원에서 며칠간 입원할 것을 권하셨죠.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약이랑 주사만 좀 주시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입원과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가정에 있으실 때는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전 남편은 입원은 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렸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입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남편의 기세가 점점 사납게 변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침착하게 전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시더군요. 그때였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경찰 2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전 남편이 반응하기도 전에 저와 전 남편 사이에 서더니 신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전 남편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경찰은 전 남편에게 함께 가주셔야겠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했다고 경찰과 함께 갑니까? 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거 봐! 당신들 진짜 경찰 맞아? 전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의 손을 피했지만 경찰들은 차분하게 남편에게 무언가를 고지하고는 전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휘청거리는 저를 붙들어 주시더니 간호사를 불러 저를 병실로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 장면까지가 제 기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전 남편이 경찰에 끌려갔고 혹시 제가 연락을 취할 가족은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외삼촌이 계시기는 하지만 연락처가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죠. 저는 대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1시간 정도 후에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미영이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친구였죠.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살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데? 그동안 연락도 안 되더니 병원이란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를 본 미영이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저도 미영이를 마주 안으며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했죠. 미영이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고 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당했던 상황에 미영이는 기함을 토하며 무조건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 다행이란 소리와 함께 변호사부터 구해서 이혼 소송도 진행해야겠다고 말해주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전 남편에게서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도 증인도 명백하니 전 남편이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저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저를 집에 가둔 것도 제가 혹시나 위험한 일을 저지를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정말이지 전 남편의 거짓말에 치가 떨리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전 남편에게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오히려 전 남편은 그런 것들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는 증거라고 제가 던져버린 구형 핸드폰과 제가 처음 신발도 없이 도망치다가 만든 상처 등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더라고요. 저런 사진을 남겼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받은 적도 없는 정신병원 검사 기록을 제출하고는 제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학원을 그만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것은 전 남편이 증인이라고 내세운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의사는 물론이고 동네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인 것은 시 할아버님의 등장이었어요. 시 할아버님은 제가 결혼 초기부터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시골에 있는 자신의 집에 내려와 있는 동안 집안의 물건을 던져서 자신이 다친 적도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난장판이 된 집안의 사진과 자신이 다쳤던 기록 같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병원을 따라다니기도 했었다고 하며 눈물을 보이는데 진짜 가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 모든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전 남편의 그 끔찍한 모든 행동들은 무혐의 처분이 나더군요.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전 남편을 보면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은 제게 다가와서는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런 전 남편을 뿌리치고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전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미영이는 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저를 막아서면서 이혼 소송을 언급하며 제게서 떨어지라고 말했죠. 전 남편은 이혼이 가능할 것 같으냐고 하더군요. 그쪽 말대로라면 제 친구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건데 이혼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뭔데요? 제가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뱃속에 제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혼자 두겠어요? 닥쳐.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편일 것 같아? 그런 거짓말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저렇게 지금도 불안정한데 어떻게 혼자 두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챙겨줄 수 있으니까 제 친구한테서 떨어져요. 이혼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는 내 친구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전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고는 나중에 보자고 말하며 가버렸어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서 벗어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가 싶었죠. 미영이는 비틀거리는 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전 남편은 그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영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미영이는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러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때? 도움? 어디다가? 전 남편이 무혐의를 받았는데 어디다가? 널 도와주실 수 있는 한 분 있잖아. 너희 아버지. 저는 미영이의 말에 입을 꾹 다물었어요. 사실 제게는 20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가 계셨어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집안 대대로 법조계에 몸담고 있던 아버지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어머니가 만나 뜨겁게 사랑을 하셨죠. 당연히 친가 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를 하셨고 두 분은 그런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도둑 결혼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야 친가에서는 어머니를 받아주시기는 하셨지만 매섭기만 한 시집살이에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셨죠. 물론 친가에서는 저를 아버지가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저까지 뺏을 수는 없다고 하며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셨어요. 당시 어린 마음에 저는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버렸다고만 생각했고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나이가 되었을 때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것이 염치 없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도록 아버지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살았죠. 미영이는 그런 아버지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딸이라고 나타나면 아버지 입장은 어떻게 되고 새로 생겼을 가족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저를 보겠는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미영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불안하기만 했던 저는 결국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영이가 알아봐준 전화번호로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슨 말을 처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제 이름을 말한 것이 전부였거든요. 아버지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시며 먼저 만나달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겠냐고 물으시고는 제가 괜찮다고 하자 저를 세게 안아주셨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자라는 동안 몇 번이고 저를 보러 오셨지만 차마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오묘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회포도 풀기 전에 저는 아버지께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동안 제가 겪어온 모든 일을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길고 긴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자 아버지께서는 신음소리를 내시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혹시나 아버지도 다른 사람들처럼 전 남편이 내민 증거만 보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분 1초의 시간이 제게는 몇 시간이나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앉아 계셨을까?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아버지께서는 제 곁으로 다가오셔서는 제 손을 세게 잡으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 고통스럽고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결국 눈물을 보이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절대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고는 앞으로는 자신과 함께 지내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전 남편이 아직도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전 남편에 대해 알아오라고 말을 하셨어요. 내가 다 해결하마. 그러니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 내가 다 해결하마. 제가 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집에서 불편해하시면. 불편? 누가 말이냐? 할머니 할아버지도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다른 자식들이 저를 불편해하실 텐데요. 이미 너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렴. 저는 아버지의 다정한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만에 들어가는 친가는 여전히 웅장하고 거대했어요. 이미 저에 대해 다 말씀을 해두신 것인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껴안고는 눈물이 보이셨어요. 새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잘 왔다고 한 말씀 하시고는 연신 제 손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픈 곳은 없는지 몸은 건강한지 물어보셨죠. 제게는 이복 형제가 셋이 있었는데 셋 다 남동생이었어요. 모두들 저를 걱정하며 환영해 주는데 몸에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가족들은 제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겨두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되도록 혼자서는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죠. 한 달 정도 저는 정말이지 꿈 같은 순간들을 보냈어요. 새어머니도 남동생들도 정말 좋은 사람이더군요.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이유가 고작인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셔도 되느냐고 물었을 정도였죠. 아버지께서 워낙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런 순간이 제게도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새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기사님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세게 제 팔목을 잡았어요. 새어머니께서 놀라시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목이 잡히는 순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잔뜩 컹크런진 머리와 언제 마지막으로 면도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몰골로 전 남편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새어머니께서는 당장 그 손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전 남편은 제 팔목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더할 뿐이었어요. 감히 날 이렇게 몰아붙여?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거 놓고 이야기해. 이거 놓으라고! 당장 내 딸한테서 손 떼! 이 짐승 같은 새끼야! 아주 대단하신 집안이던데 내가 널 놔줄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넌 죽을 때까지 내 거니까. 전 남편은 어떻게든 제 앞을 막아서는 새어머니를 밀치고는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곧 나타난 기사님과 주변 매장에 있던 분들이 나와 저와 새어머니를 보호했고 곧 경찰이 나타났죠. 경찰 소리에 전 남편은 빠른 속도로 사라졌지만 곧 뒤를 쫓은 경찰에 붙잡혔답니다. 전 남편은 끌려가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다시 오겠다며 기다리고 있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섭던지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저를 부축하시던 새어머니께서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랫배가 아픈 것이 이상하다 생각에 아래를 보려는데 새어머니께서 제 고개를 잡고서는 자신을 보게 하시더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뱃속의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병원으로 급히 후송된 저는 결국 그날 아이를 잃었습니다. 저를 잔인하다, 매정하다 욕하시겠지만 사실 아이를 잃은 것도 슬프지 않았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오히려 전 남편과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 안도감마저 들었죠. 새어머니께서는 울지 않는 저를 보시며 연신 괜찮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스르륵 눈을 감고 새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렇게 잠들고 다시 일어났을 때 놀란 얼굴의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버지는 전 남편이 감시망을 빠져나갔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미안해 하셨죠.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간단했어요. 전 남편이 제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기에 다시 그 일을 언급할 수가 없어 전 남편에 대해 조사를 좀 했다고 하셨어요. 저를 집에 가둬두고 본인도 집 밖으로 나간 일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제 말에 전 남편이 다른 루트로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아버지는 전 남편의 금전 관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그러다가 비정기적으로 큰돈이 오가는 것을 확인하셨고 그 돈의 출처를 찾기 위해 알아보았지만 쉽게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범죄 경력은 없지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싶었던 찰나 전 남편이 자주 드나들던 블로그를 조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하셨죠. 전 남편이 블로그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집이 없는 청소년들을 알선해서 돈까지 챙기고 있었던 거죠. 저를 찾아온 날 범죄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게 된 전 남편이 도망을 다니던 중이었다고 해요. 저를 찾아온 것도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들통난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긴장으로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검찰과 경찰이 해결할 문제만 남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만약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저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새어머니께서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고 해도 저를 볼 리는 없을 테니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하셨죠. 새어머니의 그 말씀이 묘하게 제게는 안정감을 주더군요. 전 남편이 나타나타 잡혀간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나 아버지께서 이혼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으니 앞으로는 전 남편과 마주할 일도 마주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말이죠. 깨끗하게 정리된 호적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저절로 나더군요.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남편에게 당해온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살아남은 저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죠. 전 남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제 예상을 넘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이 항소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걱정했던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었죠. 저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작은 소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부모님은 함께 있자고 하셨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죠. 아직도 저는 밤길이 무섭고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경계부터 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매일같이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는 새어머니와 아버지도 계시고 결혼해서는 조카들 사진을 보내주는 동생들도 있는걸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 그때의 상처도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저는 그저 매일을 충실하게 보내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늘 즐겨보고 있습니다. 보기만 하다가 제가 드디어 직접 사연을 써보기까지 하네요. 어쩌면 별것 아닌 사연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잔잔하게 꺼내어보고 싶은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바로 이 바람을 가지고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존재하셨다가 떠나신 저의 할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 제가 한때 신세를 지기도 했던 할머니의 댁은 어느 산골 마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웃집들의 가구 수가 30가구나 되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쳐다보게 되는 높디 높은 산은 사방으로 밋밋하게 그 산줄기를 문어발처럼 수없이 뻗어놓아서 그 산등성이마다 골짜기마다 크고 작은 마을들이 마치 숨바꼭질하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댁은 그 마을들 중에서 작은 마을에 해당되었죠. 주로 고추 농사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70대는 물론이고 80대 할머니들까지 꼬부라진 허리들을 한 채 농사철이면 모두 밭에 나가서 큰 일꾼 노릇을 하였더랍니다. 그랬던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이제 마을에서는 일꾼을 얻지 못해 농사의 규모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젊은이들이라고 해봤자 두어 명 정도가 있었어요. 힘을 잘 쓴다는 아저씨들도 기계로 무엇을 실어 나르거나 한꺼번에 후다닥 해치우는 일이나 잘할 뿐 밭고랑에 앉아서 온종일 풀을 뽑거나 고추를 따는 일은 대체로 싫어하셨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들은 일을 빨리 하지는 못하지만 엎드려서 쉬지 않고 꾸준히 하니 힘이 센 젊은 아저씨들보다 훨씬 더 나았죠. 그런 중요한 일꾼들이 세상을 하나둘씩 떠나니 농사일이 순조롭게 이어지기란 쉽지 않았던 때, 그 시기에 저는 그 마을에서 얼마간 지내며 할머니와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러하셨지만 마을의 모든 할머니들은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먼 도시로 떠난 탓이었죠. 돈벌이를 하려고 농사를 짓는 집들은 집마다 빚을 산더미처럼 지고 사는데 이 할머니들은 제 땅 한 평 없이 오두막집에 살아도 빚 없이 지내었습니다. 농사철에 품을 팔아 그 돈으로 한 해를 사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가끔 와서 늙은 어머니한테 돈을 뜯어가는 경우가 제가 왕왕 목격하였습니다. 참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 마을에서 유순 할머니라고 불렸습니다. 옛날부터 아낙네들은 이름이고 성이고 없었다죠. 서울에서 왔으면 서울댁이고 전주에서 왔으면 전주댁, 경상도 한실 골짜기에서 왔으면 한실댁이라고 했을 뿐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무슨 댁이 아니고 유순 할머니라고 하게 된 것은 손녀의 인상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 바로 유순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붙여준 이름 유순 할머니였습니다. 부모님의 사정으로 저는 곧잘 할머니 댁에 맡겨지곤 했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 할머니는 농사철이면 날마다 이웃집에 불려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워낙 나이가 많아서 힘이 들기도 하지만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세상을 다 떠나버려서 혼자 많은 일을 하려니 계속 힘에 부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늘 일을 도와드렸어요. 저희 할머니라는 인물의 역사를 남기고 싶어서 적어보자면요. 이북 출신이셨습니다. 고향이 평양 근처의 동네였는데 땅을 많이 가진 지주의 집안이라서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큰 어려움은 없이 살았던 모양이었죠. 해방이 되자 북녘에는 곧 소련군이 들어와서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고 말들이 크게 돌았고 가족들은 당장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해방 직후에는 아직 38선이 막히지 않아서 누구든지 넘나들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자면 말도 안 되고 신기한 일이에요. 온갖 짐을 다 싸들고 월남한 뒤로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사태가 발발하였습니다. 시기를 보면 짐작이 가시죠? 바로 6.25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가족들이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목숨을 건졌지만 넉넉했던 살림이 거덜났던 것은 물론이요. 이제는 그날 입에 풀칠을 할 수도 없게 된 상태였다고 해요. 이대로는 꼼짝없이 굶어 죽겠구나.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동량을 해봤자 그게 얼마나 통할 것이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차라리 어디 산골에 들어가 그런 곳에 마을이 있는지 찾아보자. 아직 정신이 또렷하고 체력이 남아있을 때 움직여야겠다. 오로지 그런 생각만으로 할머니는 정처 없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녔고 죽을 고비도 넘기다가 마지막으로 발길을 멈추었던 곳이 바로 이 작은 마을이었던 것이에요. 오갈 데 없는 할머니를 당시의 마을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할머니는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산골 마을이라고 사는 형편이 좋았을 리 없죠.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조금씩 갖다 주어서 그것으로 상을 차리고 백년가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식들도 낳아 길렀죠. 그러나 가시밭길로만 걸어온 할머니의 험난했던 삶은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그 길이 험악해서 사람으로 마땅히 지녀야 할 정신마저도 흐트러지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던 가난뱅이인 것도 모자라서 극심한 술고래였다고 해요. 술을 즐기다 보니까 자연스레 노름이 따라왔죠.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집안에 벌리면 그걸 술과 노름으로 다 날려버리는 게 할아버지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애간장이 탔는지 할머니는 또래보다 일찍 새치머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랬겠죠. 늘 고단하고 힘들었던 할머니를 도와주던 손길도 이 마을에 존재하였습니다. 이거 별로 양은 얼마 안 되지만 끓여다가 애들 좀 먹이고 그래요. 네? 이렇게 귀한 식량을 또 고마워서 어떡해요. 매번 신세를 지내요. 도움 안 주셨으면 저랑 저희 아이들은 진작에 이 세상 뜨고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됐어요. 우리 집은 슬슬 이 마을을 떠날까 생각하고 있어요. 친척들이 지금 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으니 그쪽에 기생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집도 서울에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왕래할 날은 오래 남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잘 지내봅시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고 떠날게요. 마음씨 좋았던 어떤 집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몇 번이고 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거든 반드시 그 주소를 알려달라고 할머니는 신신당부를 하셨다죠. 저희 할머니는 정이 많고 수더분한 인물이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밟지 않으려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그만한 갚음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이웃집 농사일을 도와줄 때도 자기 집 일처럼 언제나 성실하게 하였고요. 이런 저희 할머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차가운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하던 초겨울의 어느 조용한 아침, 그보다도 더 조용하게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드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인연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연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할머니께서 저에게 쥐어주셨던 작은 메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서울에 위치한 하숙집의 주소가 적혀 있었죠. 바로 과거에 할머님께 아낌없는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셨던 그 집과 가까운 친척분이 운영하고 있다는 하숙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서울에서 자리를 잡는 것에 이 하숙집을 운영하는 친척분이 큰 도움을 주셨다는 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분들은 할머니께 당신들이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친척분이 운영하고 있는 하숙집의 주소를 남겨주신 것이었죠. 혹시 서울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곳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보라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 주소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리고 네가 여력이 되거든 그 집안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모른단다. 저는 할머니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서울에 가서 지내게 되었을 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하숙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지금 남는 방이 있을까요? 지금은 한창 학생들이 학기 중이라서 딱히 남는 방이 없는데요. 여기는 어찌 알고 오셨대? 제가 사정상 지금 서울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요. 여기 주소는 저희 할머니로부터 듣고 왔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전에 많이 신세지셨던 집이 있는데 그 집 분들의 친척 되시는 분이 여기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어서요. 제가 쭈뼛쭈뼛 말을 하니까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조금 놀라신 얼굴로 할머니 댁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 이름을 알려드렸더니 아하라는 표정이 되셔서는 일단 저보고 안으로 들어오라 해주셨습니다. 무턱대고 가져갔던 커다란 짐가방을 끌고 하숙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앉혀두신 채로 아주머니는 다른 분과 열띤 상의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한 명을 더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여기를 오게 된 경로를 듣고 보니까 좀 난감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서 말씀 중이셨어요. 잠시 후 저에게 다가온 사람은 아주머니와 계속 대화를 나누던 아저씨였습니다. 두 분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저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여기 말고는 따로 갈 데도 생각 안 하고 온 것 같은데 맞죠? 아저씨의 물음에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골치 아프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지만 아저씨는 저보고 여기서 묵으라고 해주셨어요. 좁은 임시방을 내어주고 하숙비는 반값만 받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인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호의를 받게 되어서 저는 무척 놀란 상태였습니다. 아저씨는 그냥 사람 좋게 껄껄 웃으시고는 말더라고요. 저는 서울 생활에 영 마음을 붙이지 못하였고 그래서 초반에는 외롭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같이 하숙집에 기거하던 사람들이 저를 시골 촌뜨기 취급하면서 쉬이 상대조차 해주려고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서울 깍쟁이들이구나. 아무리 그래도 묻는 말에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서러움을 토로할 데가 없어서 늘 혼자 삭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안을 얻는 곳이라면 바로 하숙집의 식탁이었을 거예요. 아담하고 복작복작거렸던 하숙집이었습니다만 주인 부부께서는 늘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애를 쓰셨죠. 그리고 망가진 곳이라든지 수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아저씨는 늘 총알같이 나타나셨습니다. 하숙생들의 개인 소지품들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늘 고쳐주시기도 하였어요. 늦은 시각에 아직 귀가를 하지 못한 하숙생이 있으면 골목 앞으로 나가서 마중을 나가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어두컴컴해진 시각에 하숙집으로 돌아가다가 아저씨를 보고는 놀라고 말았죠. 여자애가 일찍 다녀야지. 이렇게 말도 없이 늦게 다니면 사람 걱정시키게 하는 거야. 저는 툴툴거리면서도 저와 하숙집까지 안전하게 동행해 주시는 아저씨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 덕분에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일품이었던 아주머니께서는 항상 부엌 살림을 깔끔하게 유지하던 분이셨습니다. 늘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엌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었죠. 아주머니는 가끔씩 투덜거리기는 해도 웃으실 때 소녀같이 수줍어 보이셨으며 눈가의 주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얼굴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복숭아빛 뺨이 꼭 어린 소녀의 뺨처럼 곱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반찬들을 모두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도록 하셨어요. 저는 이 하숙집에 살면서부터 아주머니를 통해 맛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요리를 하는 과정에 흥미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빠르게, 맛있게, 그리고 정성껏 해내는 아주머니의 비결이 궁금해서 그 조리 순서를 눈으로 보기도 하였죠. 가끔은 아주머니와 둘이 식탁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어른의 관점에서 저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따뜻한 담소, 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저는 그 하숙집에서 지내는 동안 행복한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 붙이고 기댈 수 있는 분들이 옆에 계시다는 거, 마음을 털어놓고 위안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 덕담과 조언을 고루 들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 매우 감사를 드려야겠다. 나는 어쩌면 굉장한 행운아일 수도 있어. 저로 하여금 그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셨던 분들이 바로 하숙집 주인 부부 두 분이셨습니다. 늘 하숙생들의 몸에 이로운 것만 해주시고, 아플 때마다 걱정해주시고, 체했을 때 직접 손도 따주시고, 가끔 피곤으로 지쳐서 하숙집에 들어갔을 때 문을 열면 새어나오는 밤 냄새가 저에게는 꾸준한 위안이고 힘이었습니다. 하숙집 생활을 뒤로하고 나온 저는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염두에 두기도 했었지만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리 잡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죠. 아이 2명을 낳고 평범하디 평범한 가정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평탄한 생활의 끝은 너무나도 금방 찾아왔습니다. 유독 남편이 피곤해 보이고 얼굴이 그늘져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을 쯤이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조차 없던 현실이 저희 가정에 닥쳐 있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지금 저희 남편이 암이라는 것도 모자라서 말기라뇨. 아파 보이기 직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지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암 말기 환자라뇨. 남편이 암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암 환자들, 그 가족들은 아실 겁니다. 암이 진짜로 무서운 건 전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남편의 고향을 따라 저는 지방에 내려가서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요. 대구의 큰 병원에서 어떻게든 용을 써보았습니다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자가호흡을 할 수 없어 커다란 산소통에 의지한 채 콧줄을 끼우고 누울 수조차 없어서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생활이 어디 있었겠어요? 일을 더 해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매 시간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바깥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이젠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을 예감할 수 있었던 때 바로 그 마지막에 다다라서야 저희 부부는 서울행에 올랐습니다. 쌀쌀했던 그 새벽 한 4시나 됐었을까요? 어둠을 뚫고 우린 차에 올랐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투 중인 남편을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을 하는데 그 고요 속에서 힘겨운 숨소리를 배경음 삼아 얼마나 많은 상념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던지요. 그 캄캄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별별 순간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희 차는 서울 삼성병원의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부랴부랴 응급실로 들어가서 바로 호흡기부터 달았습니다. 남편의 진료 기록, 수술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들로 접수를 하고 대기를 했죠. 기다리는 동안의 그 시간이 영겁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반가움에 일어서는데 의사가 그런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남편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분이셨습니다. 삼성병원에서도 손꼽힐 만큼 아주 저명한 분이셨고, 힘들게나마 일정을 잡게 되자 저희도 바로 여기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사분께선 숱한 광경들을 많이 봐오셨고 경험해 오셨겠죠. 그런 분이 저기 누워있는 남편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꽤나 머뭇거리시더군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간절한 희망과 함께 이곳까지 온 저에게 딱 한마디 짧은 소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남편분의 생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듣자마자 저는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과 그 순간이 풍전등화,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그만큼이나 제 남편의 상태가 심각하고 좋지 않단 결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판결을 받은 생명 앞으로 나아가 그 얼굴을 보며 얘기할 자신이 제겐 없었습니다. 그때 울먹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선교 봉사를 온다고 자신을 소개하신 분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셨습니다. 들어보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저와 함께 그분은 제 남편에게로 가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 기도가, 그 모습이 그렇게 처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 생판 모르는 존재를 위해 저렇게도 온 힘을 다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간절함이 온 주변에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남편도 기도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 있는데 좀 나눠 먹지 않겠냐며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끼니를 잘 챙길 수 있었겠어요. 간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기에 감사히 응급실 밖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소식을 서로 전하자며 번호도 나눴습니다. 아무런 치료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 무덤덤하려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지체할 것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앰뷸런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수십만 원이었는데요. 그걸 들은 남편은 그 돈을 아껴야 한다며 그냥 다시 차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당황해했죠. 환자분께선 앰뷸런스가 아닌 일반 차량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는 길에 임종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병원 약국에서 구입한 3만 원짜리 호흡기에 달랑 의지한 채 다시 여정에 올랐습니다. 당장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중환자와 함께 저는 화창한 오후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지독한 투병으로 속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까맣게 돼버려 생기라고는 전혀 없던 남편. 그럼에도 제가 이런저런 말을 걸면 호흡기를 갖다 댄 상태에서도 웃음을 지어 보이려고 아픈 몸을 들썩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잠깐 들른 휴게소에서 잠을 깰 겸 막대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남편도 먹겠다고 해서 줘봤지만 설마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밥 한 톨도 넘기지 못한 지 꽤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먹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그 후론 호흡기를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 권위 있는 의사가 당장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숨이라 했는데 말이죠. 신기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부족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가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흡기를 찾지도 않은 채 남은 길을 멀쩡히 갔습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나 병이 없어졌나 싶었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숨을 쉬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구의 한 병원에 도착을 했고 딱 한 발짝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발을 들여놓은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호흡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고 의료진들이 달려와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순 없었습니다. 그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허무했죠. 아까까지만 해도,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멀쩡히 호흡기도 없이 1시간 이상을 있었으며 자기 발로 걸어서 응급실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단 한순간에 가버리다뇨. 온통 경황이 없었는데 장례 절차란 걸 또 바로 준비해야 되더군요. 그런 와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짧은 인연을 맺었던 선교사분이었습니다. 그 처절했던 기도가 떠올라 제 남편의 소식을 알려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선교사분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깥분께서는 돌아가셨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맞다. 조마까 세상을 떠났는데 이걸 어떻게 아셨냐고 묻자 사실 병원에서 바깥분을 위해 기도를 할 때 저는 기도의 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곧 하늘로 데려가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애걸복걸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가 아내와 다시 지방에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제발 그분들이 가는 도중에 놀라지 않도록 그 길을 완수한 후에 품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고 저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 제 속에 있던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은 비록 떠났지만 그 마지막 길은 서글프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고 직계 가족은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맛보았던 남편. 숨이 끊어지던 순간 일그러진 채 까맣게 질려 있었던 얼굴의 남편. 솔직히 보는 것이 괴로웠지만 마지막 인사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주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채 누워있는 남편을 그렇게 마주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무죽죽한 낯빛이며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 생기라곤 이미 몸에서 다 빠져나간 그 모습. 생전의 그 모습들만 저는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차가워진 제 남편은 편안한 낯빛,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다문 입가의 흐릿한 미소, 고요하고 차분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는 그 모습. 저는 제 남편이 삶의 무게를 모두 벗어던진 채 편히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먼 미래를 그렸던 과거들이 제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고통의 멍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서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사라진 셈이었죠. 제 아이들도 다른 가족들도 모두 하나같이 편안하게 잠든 남편의 얼굴에 놀랐습니다. 영면에 든 그 입가에 걸린 미소를 보고 나선 인생에 대해 참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더군요. 삶이 뭐고 죽음이란 뭔지. 저는 그 이후에 서울로 이사를 왔고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릴 길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식당을 생각해낸 것은 하숙집에서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정갈하면서도 맛깔나게, 그리고 음식에서 정이 느껴지도록 요리를 하셨던 하숙집 아주머니의 손맛이 저에게 강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밥을 차려줄 때 항상 적은 가짓수라도 늘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왔었습니다. 점차 요리 솜씨가 늘게 되었음은 물론이었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문득 식당을 차려서 제가 만든 요리를 손님들에게 판매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품게 된 것이었죠. 두려움이 앞섰으나 먼저 떠나간 남편이 남겨준 미소, 제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을 떠올리면 헤쳐나가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작은 백반집으로 식당을 시작하였습니다. 4인용 테이블 2개, 2인용 테이블이 4개였던 작은 규모의 식당이었어요. 되어봤자 얼마나 잘 되고 벌어봤자 얼마나 잘 벌었겠습니까? 제 형편에 맞춰서 차린 것이었으니 번지르르한 모양새도 아니었고 비싸고 좋은 몫에 차려진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그마한 백반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처음에는 그다지 잘 되지 않았지만 2달, 3달 이렇게 점차 단골들이 늘어나더니 1년을 채웠을 때는 그 동네에서 손꼽히는 식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을 채우고 나서 저는 규모가 큰 자리로 옮겨갔고 그곳에서도 역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주력 메뉴를 앞세워서 더욱 많은 손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죠. 아이들도 제 엄마의 장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서빙부터 설거지까지 가리는 것 하나도 없이 군소리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의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린 현장이었으니 저희 세 가족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늘 최선을 다하고 잔꾀를 부리지 않으며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촬영 요청이 여러 번 왔으나 저희는 거절하고 묵묵하게 그날그날의 장사를 해나갔어요. 때가 되었다고 느꼈을 무렵 저는 아이들에게 식당을 직접 운영해보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너희 2명이 본격적으로 전도지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엄마는 말이지 아직 이렇게 건강이 허락되고 체력이 받쳐줄 때 따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이 엄마의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어. 내심 아이들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둘 다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맙고도 다행이었죠. 제가 식당 일을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자 한 것은 저에게는 마음 깊숙한 곳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종종 생각을 해왔어요.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따금씩 보육원에 찾아가서 봉사활동과 물품 기부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싶다는 바람을 품은 저는 어쩌다 보니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의 현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나갔을 때는 허둥지둥하여서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으나 그 다음번 나갔을 때는 여러모로 의연해지더군요. 그렇게 무료급식 봉사를 나가던 와중이었어요. 제가 TV를 즐겨본다고 말씀드렸었죠? 잘 보는 예능 중에 하나가 미운오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인데 출연자가 20년 전에 인연을 맺었던 하숙집 할머니를 찾아가는 에피소드가 마침 반영되었습니다. 아기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친할머니 손에 자랐었는데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 나이에 혼자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어라? 나랑 비슷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하숙집 아주머니 아저씨 지금 뭐하고 사실까? 한번 찾아뵀어야 했는데 생각만 하고 미뤄두었네. 방송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그 출연자가 하숙집 할머니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을 떠난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나면서 하숙집의 추억도 밀려 들어온 저는 제가 너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던 그 하숙집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하숙집을 다시 찾아가 본 것입니다. 저는 옛날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그 하숙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분명 이 자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잖아. 그럼 하숙집은 아예 형태조차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된 거야? 아니, 세월이 흘렀다지만 어쩜 이렇게 상황이 변해 있을 수가 있지? 하숙집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주변의 골목을 다니면서 혹시나 하숙집을 운영하셨던 부부, 그 두 분의 소식을 알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길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은 그 시절의 하숙집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계셨어요. 실망 끝에 발길을 돌리려고 했는데, 저기 그 짝에서 하숙집 운영했던 부부, 거기 내가 금술이 참 좋았지. 어떤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놀랍고도 반가운 마음에 저는 그 두 분의 소식을 아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글쎄, 여기 이 짝 동네에서 뜬 지 한참 오래되었을걸. 내가 알기로는 거기 아줌마가 많이 아팠나 그랬었어. 네?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아프셨다고요? 그래서 하숙집 운영을 그만두신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내가 알지 못하고 하여간에 많이 아프다는 소식만 내가 들었네. 그 이후로는 몰라. 꽤 지나간 이야기인걸. 알게 된 일말의 소식은 너무나도 의외의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나니까는 걱정스러운 심정이 앞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오래간만에 발을 들이게 된 그 동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들과 의기투합해서 무료 밥차를 운영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쩌면 그날따라 하숙집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에 놀랍고도 따스한 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밥차 앞으로 다가오신 어떤 노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왜 나만 양을 적게 주는 거야? 나도 그것 좀 더 줘요. 차별하지 말고 더 달라고. 언뜻 보기에도 다른 분들보다 결코 양을 적게 배식해드린 것이 아니었는데 그저 막무가내로 우기시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선을 그대로 고정시킨 것은 멀찍이서 바라본 그 노숙자분의 얼굴이 아주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방금 저분을 보면서 낯이 익다고 느꼈지?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어차피 더 줄 거면 그냥 바로 줬으면 될 것이지. 사람을 이렇게 큰 소리 내게 만들고 말이야. 재차 들려온 목소리에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숙집 내외 두 분을 떠올리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만 쥐고 있던 국자를 챙강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걸음으로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으신 그분의 맞은편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헬쑥한 모습에 처음 한순간에는 긴가함인가 하였지만 저를 올려다보는 그분의 눈빛을 확인한 순간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맞으시죠? 하숙집 아저씨! 누군데 나를 하숙집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요? 장안동 하숙집 아저씨, 맞으시구나. 저 모르시겠어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내가 장안동에서 하숙집을 했던 것은 맞는데. 저 유순이에요, 아저씨. 저를 순이라고 부르셨고요.
저보고 애가 순하다면서 순이라고 부르면 딱이라고 아저씨께서 그러셨잖아요. 순이라는 별명 저한테 아저씨께서 지어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순간 노숙자분, 아니 하숙집 아저씨의 손에서 수저가 미끄러졌습니다. 지난 세월을 건너뛴 아저씨의 눈동자가 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기억이 나고 말고 그때의 얼굴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네.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영 민망하구나. 미안하지만 자리를 피해줬으면 좋겠다. 아저씨,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마침 얼마 전에 하숙집이 있던 자리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흔적조차도요. 그런데 동네에 계시던 분이 아주머니께서 크게 아프셨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도대체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을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던 참이었어요. 아저씨,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이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좀 해주세요. 잘 사시던 분이 어쩌다 지금 이런 행색으로 계신 거예요? 네? 자꾸 제 시선 피하지 마시고요. 제가 눈물 고인 눈으로 자꾸 여쭤보자 아저씨께서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을 꺼내주셨습니다. 이따위 인생 더 이상 열심히 살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됐다. 네? 아주머니는 어디 계시는데요? 이미 그 사람은 세상 떠난 지 오래야. 천인공노할 일을 당해서 그렇게 되었다. 의료사고였지.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받으시던 도중 의료사고를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뜨셨다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아저씨께서는 울분으로 해당 병원과 싸우셨지만 결국 연달아 법정 다툼에서 패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저씨께서는 어이없는 사고로 하나뿐인 배우자를 잃었을 뿐더러 아무런 보상도 받으시지 못하였고 되려 기나긴 법정 싸움을 진행하느라 막심한 비용을 들이셔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저씨께서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술독에 묻혀 사셨고 점차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셨대요. 그러다가 가족들이 아저씨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신 아저씨께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선언하시고는 영영 가족들의 곁을 떠나버리셨대요. 그 후로는 계속 노숙자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듣는 동안 저는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고 동시에는 미약한 안도감을 맛보았습니다. 아저씨께서 극한으로 치달으시기 전에 내가 아저씨를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늦지 않았구나. 저는 곧장 아저씨께 저와 함께 갈 것을 청하였습니다. 아저씨께서는 화들짝 놀라시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셨죠. 그 눈빛에서는 인간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조금 비치는 듯 하였습니다. 의료사고로 아주머니를 보내야 했으니 그리고 기나긴 병원과의 싸움에서 처절한 결과물을 받아드신 데다가 가족들과도 완전히 틀어지셨으니 아저씨에게 신뢰의 감정이란 아주 흐릿하게 남아있는 흔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저씨를 저는 설득하고 또 설득하였습니다. 제가 일찍이 결혼을 하였다가 사별을 한 이야기를 해드리자 아저씨께서는 깜짝 놀라셨죠. 그럼 네가 혼자 애를 둘이나 키웠단 말이야? 이런 안 된 일을 보았나? 그 모습에서 저는 예전에 사려 깊던 아저씨의 면모를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늘 세심하게 남을 신경 써주고 배려해 주었던 그런 모습을 말이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식당을 차린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저씨께서는 바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셨습니다. 제가 식당을 차렸다가 망하기라도 했을까봐 염려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살포시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아저씨, 제가 차린 식당이 얼마나 잘 됐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었어요. 그 자그마한 식당에서 뭐 먹을 게 있다고 그렇게들 많이 찾아왔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 작은 식당이 그렇게 잘 되는 바람에 더 큰 곳으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아이, 장사를 그렇게나 잘했단 말이야? 네가 장사 수완이 좋았나 보구나. 아유, 좁은 식당에서 수완이 좋아봤자 뭐가 통했겠어요. 그냥 음식이 맛있던 것이겠죠. 제가 왜 식당을 차릴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는 줄 아세요? 바로 아주머니 덕분이었어요. 제가 그 하숙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아주머니의 음식을 먹으면서 매번 깊은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그 기억, 그 순간들의 추억이 가진 맛을 잊지 못해서 제가 식당을 직접 차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주머니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느새 아저씨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두 분을 배웠을 때도 참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딱 봐도 부부관계에 계시는 분들이구나 짐작이 가능했고요. 그런 한 쌍이었는데 반쪽을 잃고 나서 아저씨의 상심이 얼마나 크셨을지 따라서 눈물이 뜨거워진 저는 아저씨에게 다시 권유를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가자고요. 지금은 저희 애들이 식당을 도맡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저씨, 그 식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음식을 어떻게 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같이 안 가보실래요? 저는 아주머니라는 존재를 겪지 않았더라면 식당을 차릴 생각조차 안 해봤었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의지가 내려오는 식당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랑 같이 가주세요. 네? 저의 간청에 그제야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같이 무료 밥차 현장에 나와주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먼저 이르게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내가 꾀죄죄한 데다가 행색도 이래가지고 차에 타기에도 민망하고 미안하네. 아저씨께서는 제 차에 올라타시는 것도 망설이셨죠. 하지만 저는 거리낌 없이 차 문을 직접 열어드렸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아저씨께서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윽고 저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건네오셨어요. 저기, 내가 정말로 미안한 얘기인데 식당에 가기 전 내가 혹시 그 전에 다른 곳을 들를 수가 있을까? 목욕탕을 지금 꼭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는 그 심정이 10분 이해가 되었어요. 큰 목욕탕이 있는 건물에 차를 주차하고 나서 그곳에 입점해 있는 마트로 들어가 속옷이랑 다른 옷들을 전부 한 벌씩 구입하였습니다. 그걸 아저씨의 손에 들려서 목욕탕으로 보내드렸죠. 그리고 저는 아저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난리가 났어요. 둘 다 제가 겪었던 하숙집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면서 둘 다 엄청 흥분을 하더니 식재료 창고 좀 얼른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겠다면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말끔하게 씻고 새 옷차림으로 나오신 아저씨는 그제야 제 기억 속의 모습과 가까워졌습니다. 아저씨는 다시 차에 타시자마자 눈물을 훔치셨어요. 나의 궁핍과 결핍을 핑계 삼아서 내 스스로를 학대하고 또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행패만 부리며 지내온 것만 같아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주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아저씨께서는 고독한 방황을 하시며 많은 후회도 남기신 모양이었습니다. 지나간 날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살아갈 날을 반기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바람을 품은 채로 저희 식당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번듯한 자세로 나와서 아저씨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식사 때가 아니었는데도 손님들이 꽤 많은 모습을 보면서 아저씨는 아주 놀란 표정을 지어 보이셨어요. 저랑 같이 저희 식당에 마주 앉아서 밥을 한 끼 나눠 드셨습니다.
이렇게나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네 인생에서 스쳐간 모든 인연들에게 화답을 한 셈이야. 식사를 마치신 아저씨께서 담담한 표정으로 그리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밀려오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참아지질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의 제안에 따라 아저씨께서는 저희 식당에서 잡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간단한 물건을 나르는 일 정도로요. 그런데 아저씨께서 왕년에 하숙집을 이끄셨던 분이잖아요. 그 기지가 어디에 갔겠나요? 3달 정도가 지나자 아저씨께서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손님들을 향해 먼저 인사를 건네시면서 아주 서비스 정신을 투철하게 발휘하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께서 인사를 다정하게 건네주시니까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젊다 보니까 주방 이모님이라든지 나이 지긋한 손님들 상대할 때 유연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는데 아저씨의 존재가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아저씨를 보면서 저희 아이들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저씨께서는 노숙자 생활을 언제 하셨냐는 듯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3번 저희 식당에 출근을 하시고요. 가족들과도 오해를 풀고 다시 잘 지내시게 되었어요. 다행이죠. 예전에 그 하숙집 시절처럼 아저씨께서는 활발한 모습으로 지내고 계신답니다.